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안하다,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청와대에 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앞당겨 열리면서 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 담길 피격 사건 언급에 이목이 쏠렸지만 끝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행에 대한 규탄은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실종 시간을 엉뚱하게 예측한 우리 군 때문에 구조 시기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과학수사반까지 투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이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 동안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하는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온에 노출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던 독감 백신이 이미 일부 지역에 유통됐고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접종자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는 없다며 빠르게 품질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와 토마토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치에선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 생산량을 늘렸고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에서는 토마토가 사라졌습니다. 업 지도선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측하고 몰아갔다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서 한 손으로는 화해를 하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 피살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로 된 통지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용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이런 일이 발생해 미안하다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 신뢰와 존중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통지문에는 우리 군 발표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포함됐습니다. 북측은 단속 과정에 대한 해명이나 요구도 없이 남측 군부가 만행이나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게 대결적 색채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커다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방지책도 제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서 실장은 북한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전해왔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밝힌 사건 경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측은 숨진 남성을 월북자로 봤는데 북한은 불법 침입자로 봤고 이 남성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서 사격했으며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영해에서 발견돼 군인에게 사살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속 명령에 불응해 북측 군인들이 접근하며 공포탄 2발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도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 행동 규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접근에 수색을 벌였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된 채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우리 측 발표와는 달리 시신을 찾지 못했고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북측 통지문과 우리 군의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와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월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해경은 남성이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가 다 고장나 있는 바람에 동승했던 동료들의 진술 확보와 과학 수사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수사팀에 과학 수사 인력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CCTV 고장으로 실종된 A씨의 실종 직전 행적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동료들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러 가겠다고 한 뒤 실종됐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와 관련해 A씨가 노트북 또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는지를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갖고 저도 포렌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음성 녹음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안에.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에선 실종 이후에는 개인 노트북은 쓴 기록이 없고 공용 컴퓨터는 로그인 기록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만 원대 채무 등 A씨의 최근 개인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은 금융계좌와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한때 중단했던 A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연평도일 대 해상수색도 다시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유가족은 연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실종 시간을 잘못 예측해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바람에 북측으로 표류해 간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종자의 신원을 알고도 보고받고도 사살 지시를 알고도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형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40대 공무원 A씨의 친형은 동생이 실종된 시간을 새벽 2시쯤으로 추정했습니다. 11시 55분에 실종됐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차이가 큽니다. 11시 55분이 보고를 했던 시점이고 그게 이제 발생된 게 아니라 01시 35분에 문서 작업 위해서 브릿지를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정을 한다면 02시에서 03시 사이. A씨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때와 실제 실종 시간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또 A씨의 행적이 확인된 1시 35분 직후 실종된 것이라면 당시 조류는 장산고지 아닌 강화도 방향으로 흐른다며 수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이냐 새벽이냐에 따라서는 실종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11시 55분과 02시 아니면 03시는 전혀 다른 방향. 그 시간대에 그 조류가 강화도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잦은 월북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월북을 했다면 가장 유리한 정황 증거인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그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니네 지역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A씨의 형은 동생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곱씹으며 실종 후 또 북측서 발견된 6시간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한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했었는데 북한은 우리 주민 1명을 구조하지 않고 사살했죠. 연평도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동규 기자, 총격 사건 이후 아무래도 NLL은 긴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대연평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측 지역까지는 대략 10여 킬로미터 정도로 성능 좋은 장비를 활용하면 비교적 자세하게 민가나 차량의 이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살펴봤더니 북측의 일부 해안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경계태세를 크게 강화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과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다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 종종 열어두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선 북한 주민이 밭일을 하는 듯한 일상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했죠. 네, 어제부터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데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확립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과 A씨 간 대화는 물론 북한군 내부의 사격 지시 등을 알 수 있는 통신 감청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연평도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제2의 박왕자씨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 북한이 해명을 했지만 우리 측이 발표한 것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북한 통지문에는 이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살했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통지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우리 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혔죠. 북한은 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월북 의사가 분명했다면 A씨가 굳이 도주할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현재 가족들을 중심으로 월북이 아니고 실족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이 물론 총격도 총격이지만 시신을 불태웠다. 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A씨를 총살한 뒤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불빛이 감시 장비에 40분 정도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통지문에는 실종자가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군인들이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는데 사살한 것은 인정한 거지만 네.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표현을 골라 썼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표현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있는 그 부유물을 태우는데 40분이나 걸렸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우리 군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최초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한 6시간 걸렸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 통지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예,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은 A씨가 북측 인원을 만나서 사살되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해상으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군 당국은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과 지시가 있었고 이것이 의도적인 사격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시간에 대한 설명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탄을 쐈다는 총격 당시의 상황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누가 사격 지시를 했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이 했던 설명과는 다릅니다. 예, 국방부 설명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국방부로 설명했습니다. 네. 해군 사령부 개통에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도 했는데 북한은 정장의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장은 우리 군의 계급으로 하면 중위나 대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해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장이라 명시하고 호칭을 해서 한 거 보면은 지도부가 알았으면은 이 정도까지 사태 몰고 안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에둘러서 하는 거죠.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등 특수정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발표와 북한 통지문은 다른 점이 많은데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또 뭐 불태우고 하는데 윗선이 개입이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또 들긴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북한이 그 대응한 게 지난번하고는 또 확연히 달라요. 예. 지난 2008년 7월에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점과 북한에서 즉각적인 유감 표명이 나왔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을 표명한 주체, 이른바 북측 인사의 급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고 박왕자 씨 사건 때는 금강산 개발총국과 지역 군부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물론 박왕자 씨 사건은 우발적 총격이었고 이번은 의도적 사격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어쨌든 자기는 이번 일에서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에 대해서 공개 사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유감 표현을 넘어서 사과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체계 점검까지 지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 사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긴 하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대와는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도 빨리 하는 김 위원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 문제만큼 변수가 많은 사안도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통지문이 빨리 나왔고 거기 미안하다는 표현도 2번이나 들어갔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그럼 가해자를 두둔하는 거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북한 통지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40년 만에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를 했는데 또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나왔고 이에 여당은 무리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뭐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뭐 미안하다는 표현이 2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뭐 어느 뜻 이런 입장을 좀 더 두둔해서 이런 자리로 되는 것 봐서 나는 이런 가해자 편을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표현은 그거는 제가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방영될 때까지 이 사건을 몰랐고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메시지가 나가는 그 중요한 연설에 이런 남북관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겨서 이걸 그대로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남북 공동조사단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북한은 오늘 통지문에서 최근 북남 관계에 적게나마 신뢰가 쌓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 대목이 정상 간 친서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극복과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긴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큰 만큼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싶었던 듯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최근 한 달 새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교환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먼저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에 대해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나흘 뒤 12일 김 위원장은 단문 형식의 친서를 보내며
태풍 피해 등으로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의지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좋은 일이 일어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서들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문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여전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의 친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모두 관계 회복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할까 이목이 쏠렸지만 끝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죠. 최국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전용이 아닌 전술 지휘 차량을 타고 입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격 사례를 의식한 듯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15분가량 기념사에서 피격 사건 관련해 북한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 국방장관이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를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여서 앞당겨진 이번 기념식은 최초로 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후배 특전사의 낙하시범과 첨단 무기체계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 피살 사건 공개 이후 밤사이 기념사를 일부 수정했지만 북측의 사과 전통문과 관계없이 애초부터 북한의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무참히 총살당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깬 게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선 그런 엉터리 합의는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이 실종된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은 것처럼 문 대통령의 행적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이어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김 위원장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폐기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과거 천안함 사태 이후 단행한 5.24 조치처럼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손해를 가할 때는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측이 보낸 사과 통지문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소한 실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번 피격 사건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여야 대권 장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까지도 북한을 규탄했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청와대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북한의 입장에만 관심이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미리 변명을 해줄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대통령과 군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군입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7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을 두고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고 2달 만에 입장문을 낸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주자들도 북한의 행태가 야만적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살인이자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담한 일이라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변하지 않은 냉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즉각 사과했지만 청와대 대응 방식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한국인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의 이례적인 사과에 해외 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겁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This fairly swift apology from North Korea is something of note. Now, just yesterday, on Thursday, there was widespread condemnation through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통신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와 관련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북미 핵협상 교착 상태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총격과 관련해 북한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운 겁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한국인 피격 사건으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적 지원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던 한국 정부의 노력에 국민적 지지가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 발 더 나아가 햇볕 정책 노선을 걸어온 문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미 공무원의 실종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유엔 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했다면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번엔 코로나 소식으로 가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제 110명, 어제 125명에 이어 사흘째 세 자릿수니 연휴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 발생은 95명, 해외 유입은 19명이었고 사망자는 2명 추가돼 국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395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규 환자는 8일 만에 50명대를 기록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이 노약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같이 다 식사를 하거든요.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포함해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 어린이집은 원생들을 내보내고 방역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내 식사 공간과 화장실을 함께 쓴 것을 감염 원인으로 봤습니다.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거실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노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아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위협했던 부분이 조금 보였던 상황이고요. 도봉구 노인요양시설에는 이용자와 직원 등 지금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대문의 성경 모임은 확진자가 4명 더 발생해 누적 14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러니 불안하죠. 결국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일부는 강화하거나 완화한 건데요. 전국의 유흥주점은 최소 일주일간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대부분 준용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목욕탕,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은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했고 음식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은 인원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운영을 재개합니다.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고 국민들께서 집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그런 갑갑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확산세가 다른 점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수도권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2주일 동안 집합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5종에 일주일 집합 금지를 하고 다음 일주일은 지자체 자율에 맡깁니다. 집단 감염 확산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방문 판매 업체는 2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연휴 기간 불필요한 이동의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냉장 상태가 아닌 상온에 노출돼 사용 중단된 독감 백신이 적어도 100여 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밝힌 질병관리청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상온에 노출돼 사용이 중지된 독감 백신은 500만 회분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이 가운데 실제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북,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22일 이전부터 23일까지 105명에게 접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조달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이전에 조달 물량 백신을 접종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들 중 이상 반응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물량이 상온에 노출됐지만 오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시 중단한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방금 들으셨듯 질병관리청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전국에서 105명에 접종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수치는 어제 기준이고 전북 전주시가 조사를 했더니 전주에서만도 179명이 이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이 백신은 청소년에게 무료로 접종될 물량이었는데 일부 병원은 돈을 받고 성인에게도 접종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입니다.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지난 21일 밤부터 접종이 중단됐지만 이 병원은 이미 나흘 전부터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돈까지 받았습니다. 13세에서 18세 미만에게 무료 접종하라고 준 백신을 성인 60명에게 접종했습니다. 유료 접종 대상인 성인은 10월부터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준 백신은 일반인들한테 주는 약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소홀하게 대처하는 있죠. 사용이 금지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병원은 전북 전주에서만 13곳, 백신을 맞은 시민은 179명에 이릅니다. 일부 병원은 사용이 중단된 21일 이후에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위탁 계약을 한 전주 지역 병원 300여 곳의 남은 백신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22일 전까지는 약을 개봉해서는 안 되는데 22일 전에 개봉해서 접종을 한 거죠. 그거는 의료기관의 불찰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겁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추가 접종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독감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신성약품은 당초 정부와의 계획대로 백신을 다시 조달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그때는 단순 실수가 아니겠죠. 강세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백신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성약품이 백신을 계속 유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급한 시점에서 조달업체를 다시 뽑기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성약품이 하청을 주는 배송업체는 다른 업체로 바뀔 방침입니다. 도매 업체에서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그런 배송, 유통 그 업체는 변경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배송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의약품 배송 업계에서는 직원 관리가 부실하면 언제든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이제 잘 보관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바쁘니까 1층에서 막 뜯고 그걸 이제 꺼내서 들고 가면 이제 직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냉장 유통에 필요한 약품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콜드체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인력 그리고 이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방역당국은 철저한 배송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백신을 유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광화문 도심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집회를 하면 벌점을 높게 부과해 면허 정지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서울시는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도심 일부 구역은 모든 집회를 막았고 경찰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집회 참가자의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 움직임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불법 집회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세계와 강상,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하여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직결 예정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 방식 시위도 도심권 진입을 막고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는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주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점입니다. 어제 저녁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과 지나가던 50대 남성 간 다툼이 벌어진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택시기사 선후배 사이였는데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남성은 일행과 말싸움을 이어가다 바로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돌아온 흉기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기차품로 거기 앞에 누워있고 찔러내는 수갑차로 경찰이 데리고 가고 나무 밑에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하고 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현직 의사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는 여성이 걱정돼 다가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살인을 하던 강간을 하던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의사인 20대 A씨는 새벽에 귀가를 하다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고 여성을 택시에 태워 인근 호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객실에서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결국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돼 다가갔고 대화를 하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였고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형이 선고된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합니다.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살인이나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14일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10살, 8살 형제가 중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열 이틀 만에 형이 눈을 떴습니다. 동생은 아직 눈도 못 뜨고 있지만요. 김현 기자입니다. 전신 40%의 3도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10살 형 A군이 사고 후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이름을 부르면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생 B군은 형보다 화상 정도는 덜하지만 눈을 뜨거나 주위에 반응을 하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게 아니라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호전되고 있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두 형제는 사고 후 중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많이 흡입해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모 최 씨의 10여 년 전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이 문제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일 때 오히려 민주당이 4번이나 무고죄가 나왔었다며 두둔했던 사안이죠.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업가 정대택 씨는 동업자 최 씨가 약정서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에 들어갔고 최 씨는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며 거꾸로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약정서 작성을 해준 법무사 백모 씨도 법정에서 최 씨 주장에 손을 들어줘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법무사 백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윤 총장 부인과 최 씨가 이를 악용했다며 올해 2월 소송 사기로 두 사람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법무사 매수해서 이 정대택이가 미리 작성해놓고 오라고 해가지고 협박해서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검찰은 정 씨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고발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여론에 따라 재수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한 뒤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꿀 같은 시간이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1시간가량의 식사 시간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루 9시간이라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점심시간은 고작 20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식당까지 갔다 오는 데만도 이 정도 걸리겠죠.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장빈 씨는 점심을 거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간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이 20분가량만 주어지는 탓입니다. 운행을 끝내고 남는 시간 안에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니까. 한 코스를 도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리는데 배차표를 보면 점심시간까지 더해 1시간 22분만 쓸 수 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22분 안에 식사를 해야 하는 건데 기사들은 과속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 또 안전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밥을 굶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합니다. 이곳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작은 휴게실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시내버스 기사들은 점심시간만 해도 조합 규정상 최소 30분, 보통 40분 이상을 보장받는데 거기에 비하면 마을버스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운영하는 회사마다 그게 다른 거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근무 환경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가을 수확기인데도 배추나 토마토 등 농산물 공급이 턱없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배추가 모자란 김치 공장에선 배추 김치 대신 깍두기 생산을 늘렸고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에선 토마토가 사라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배추김치를 주로 만드는 인천의 한 김치 공장입니다. 평소엔 10명 가까이 일했지만 배추 공급이 크게 줄면서 지금은 단 3명만 출근합니다. 항상 가득 차 있던 배추 절임통도 지금은 배추가 모자라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은 평소 10분의 1로 떨어졌고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 등으로 대체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실정입니다. 좀 더 올리면 거래처는 중국산 김치를 먹게 되죠. 대주지도 못하고 또 올려서 판매할 수도 없는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평년보다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토마토 때문에 난리입니다. 급기야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야채를 추가하거나 음료 쿠폰으로 대체하고 아예 토마토 가격을 빼주기도 합니다. 입고량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토가 없는 매장에서는 가격적인 할인 혜택을 고객님께 제공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사고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 수요로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삐를 쬐는 결과죠. KB국민은행은 소득의 2~3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3분의 2로 줄였고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 우대금리를 0.5%포인트 내립니다. 1억 원을 빌린다면 연간 이자가 5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낮은 금리를 내세웠던 카카오뱅크 역시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올리고 바로 오늘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자며 몰려들어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은퇴를 하면 생계가 막막해지겠죠.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인데, 그동안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걸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 그러니까 시가 12억 원에서 13억 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가 12억에서 13억 원인 약 12만 가구가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은 12년째 시가 9억 원으로 제한됐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배로 오른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매달 받는 연금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60세 기준 월 187만 원을 받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려 4만 6천 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렵던 국민들께서 향후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후 대법원을 찾아 조문했지만 하지만 긴즈버그의 유언과는 달리 이번 주말에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대선에서 지면 불복할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이 안치된 대법원을 찾아 조문합니다. 몇 분 머무는 사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긴즈버그의 유언과 달리 트럼프가 대선 전에 후임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대법관 지명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승리해야만 대선 결과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The ballots, that's a whole big scam. You know, they found, I understand, 8 ballots in a waste paper basket in some location.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상황에 대한 속내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실제로 지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이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조지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국민의 의지를 뒤집으려는 어떤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단어,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단어는 트윈데믹입니다. 지난번에 엔데믹, 팬데믹도 했었는데 이번엔 트윈데믹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말인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의심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감별하는 게 이번 가을철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두 바이러스의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방역 체계에도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면 알겠지만 그냥 들어서는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트윈데믹 대신에 감염병 동시 유행이라고 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신조어도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말로 하면 더 의미 전달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단어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단어는 N차 감염입니다. 이 얘기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N차 감염, 코로나가 확산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N은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말합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부터 일부 교회나 방문 판매 업체 등까지
전국에서 감염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 등 2차, 3차, 4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연쇄적으로 감염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 N차 감염은 우리말로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네, N차 감염은 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말하니까 연쇄 감염, 연속 감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훨씬 쉬운 우리말을 두고도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0억 프로젝트 보이스트롯이 지난 8개월을 정리하는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승자는 1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되죠.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시청률 13.9%를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채널 1위를 차지한 보이스트롯이 오늘 드디어 결승전을 마칩니다. 톱스타 80명이 서바이벌 대결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파격적인 기획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준결승을 통과한 슬리피, 조문근, 황민우, 박광현, 문희경 등 10명이 최종 무대에 오릅니다. 앞서 홍경민은 결승에 진출하면 차태현과 듀엣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박세욱 등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새 얼굴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궁금증을 낳습니다.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가요계 함께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 정말 보람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보이스트롯은 트로트 가수가 아닌 스타들의 새 모습을 보여주면서 뜨거운 감동과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결승전은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희열과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언젠가는 우리 곁에서 물러납니다. 저녁 8시 30분에 방송하는 결승전 최종 우승자는 1억 상금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제12차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화상 연결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임원들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협력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싱가포르 백만장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도둑으로 몰린 인도네시아 여성이 4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만장자는 가정부가 물건 115개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고장이 난 것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석연치 않아 하마터면 누명을 쓸 뻔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되는 이번 사건으로 패자가 된 억만장자는 4개 기업의 회장직은 물론 다른 주요 단체의 직위에서도 모두 다 물러났습니다. 이런 게 정의인 거겠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